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처왕입니다. 스웨덴은 1970년대 세계 최강의 4세대 단발전자 전투기였던 비겐 전투기를 개발해서 배치시켰습니다. 그러나 소련은 마하 3으로 날 수 있는 초고속 전투기인 미그-25와 초저공 침투가 가능한 Su-24 전폭기를 배치해가지고 스웨덴을 위협했죠. 따라서 스웨덴은 비겐 전투기보다 강력한 무언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긴 했어요. 그래서 1974년부터 스웨덴은 장차 어떤 컨셉으로 공군력을 갖다가 건설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회의를 거치게 되었는데요. 이때 지금 흔히들 많이 쓰이는 하이로 믹스 전력 구성이 채택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고성능에 굉장히 값비싼 대형 제공우세 전투기 혹은 전폭기를 갖다가 하이급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적에게서부터 질적인 우세를 가져와요. 근데 이 하이급 전투기는 당연히 비싸다 보니까 얼마 도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급 전투기를 보조하는 목적으로 로우급 전투기를 사오는 겁니다. 좀 싸고 유지비 저렴하고 하이급 전투기를 갖다가 보조해가지고 요격, 공격 혹은 평시에는 일반 초기화 훈련 임무를 띄워줄 수 있는 그런 다목적 기종이었죠. 로우급으로는 A38이라고 불리던 경공격기 겸 훈련기가 채택이 되어졌는데요. 체급은 지금의 FA50이랑 굉장히 비슷했고 레이더 대신에 레이저 거리 측정기와 표적지시 장비가 통합된 굉장히 싸구려 컨셉이었죠. 근데 하이급이 좀 문제가 컸습니다. A20이라고 불리는 물건이었는데 안 그래도 단발단자 전투기 치고는 대형이었던 비겐 전투기를 갖다가 쌍발화시킨 거라 가지고 체급이 무려 F-14 톰캣이랑 동급이었어요. 여기에 고성능 공대공 레이더를 갖다가 장착하고 사거리 100km짜리 피닉스 공대공 미사일을 갖다가 운영을 하려고 했었으니까 진짜 톰캣이네. 한술 더 떠서 여기에 제공호세 전투 임무뿐만이 아니라 장거리 침투 폭격 임무까지 부여를 하려고 했었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미쳐 날뛰겠죠. 게다가 방어적인 요격 전투 교류를 가진 스웨덴 공군 상황상 이런 대형 제공호세 전투기가 궁합이 잘 맞지도 않았어요. 당연하게도 이런 대형 제공호세 전투기는 유지비가 또 비싸고 정비 시간도 길고 하다 보니까 얼마 도입을 못해서 소티수도 많이 가져갈 수가 없었다고. 결국은 하이로우 믹스 계획은 스웨덴의 현실상 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와가지고 1979년에 폐기가 되었습니다. 스웨덴은 이후에 무슨 전투기를 도입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자체 개발은 그냥 때려치우고 그때 당시 많이 팔리던 F-16이나 F-18을 갖다가 라이센스 생산에 쓸까라고도 생각을 했는데요. 이들 기종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스웨덴 공군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단거리 이착륙 기능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죠. 뭐 F-18 호넷이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건요. 항공모함에서 스팀 캐터펄터를 갖다가 동원해서 전투기를 쏴버렸을 때, 그리고 항공모함에서 어레스팅 후크를 이용해서 강제 착함시켰을 때 이때 가능한 이야기고, 일반적인 공군기지에서 굴릴 때는 이착륙거리가 택도 없이 많이 나와요. 특히나 스웨덴 공군 같은 경우에는 당시 운영하던 전시 공군기지 시스템인 바스60에서 좀 더 진화한 바스90을 준비한 중이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전시에 정규 활주로들이 쭈루루 타격당해가지고 못쓰게 됐을 때 연계된 비상 활주로들을 갖다가 최대한 많이 확보해놓고, 만약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깽도를 갖다가 근처 국도나 고속도로에 연결을 해서 이착륙 관제 장비랑 정비 요원들을 갖다가 전부 다 그쪽으로 신속하게 파견해가지고 전투기가 뜨고 내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존의 바스60이 소련의 전술핵 공격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를 가정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바스9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재래전 상황에서 공군기지가 무력화가 되었을 때를 가정한 상황도 포함이 된 그런 개념이었죠. 1967년 6월 5일 이스라엘은 공군기들을 갖다가 전부 다 띄워가지고 아랍군의 공군기지들을 갖다가 급습을 했고요. 이 때문에 아랍군의 공군 세력들은 이륙조차 하지 못하고 지상에서 격파되었고, 공군기지들은 타격당해서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아랍군은 전쟁 초반부터 공군이 무력화가 당하면서 이스라엘한테 한 수 접고 전쟁을 시작해야 됐었고요. 결국 이스라엘은 불과 6일 만에 기존 영토의 3배에 달하는 지역을 갖다가 평정함으로써 이 전쟁을 완승으로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는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래식 전력만으로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와 필적한 효과를 냈다는 점에 굉장히 주목을 했고요. 여기에 스웨덴이 만약에 소련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방법을 갖다가 연구해서 자신들한테 사용을 한다면은 스웨덴으로서는 꼼짝도 못하고 당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기습적인 재래전 상황에서도 공군의 운영을 할 수가 있도록 만드는 비상 공군기지 운영 시스템인 바스90입니다. 전투기들은 비상용 활주로나 고속도로에서도 뜨고 내려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착륙거리 800m라는 빡센 단거리 이착륙 성능을 요구했고요. 게다가 10분 만에 최소한의 정비 인원으로 정비를 끝내고 이륙해야 된다는 가혹한 요구 조건도 붙었죠. 그래서 결국은 자체 개발 방법밖에 없었어요. 여기에 스웨덴은 이전에 비겐 전투기가 너무 단발단자 전투기 치고는 비싸가지고 얼마 도입을 못했다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좀 많이 뽑으려고 체급이 작고 저렴한 전투기를 요구했고요. 이 작은 전투기가 정찰과 요격, 공격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다목적 멀티롤 만능 전투기로서 기능하게끔 요구했습니다. 거기다가 향상된 항공전자 장비와 센서 표전 기능을 원했죠.
그러나 스웨덴의 신형 전투기 계획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소련은 Su-27 계열기를 갖다가 배치시켰습니다. Su-27 계열기들은 대형 제공우세 전투기였고요. 이걸로 소련이 스웨덴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차기 신형 전투기 가지고는 대형 제공우세 전투기랑 1대1 맞다이를 까면 당연히 질 거는 뻔했죠. 스웨덴은 이 조그마한 신형 전투기로 어떻게 대형 제공우세 전투기를 갖다가 제압을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1980년대 중반에 비겐 전투기에 4대당 1개 편대로 묶어가지고 전술 데이터 링크 기능을 추가하면서 편대 간 협동전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죠. 이러한 대형 제공우세 전투기들도 고속 고용량의 전술 데이터 링크 통신을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전으로 편대 간 협동전을 실시하면 충분히 제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차기 전투기에는 전례가 없는 고용량, 고속의 전술 데이터 링크 기능을 원했는데요. 심지어 CEC, 즉 내가 쏜 미사일을 다른 기체가 대리 유도할 수 있는 기능까지 요구를 했죠. 스웨덴은 4세기 전투기의 컨셉이랍시고 차기 전투기를 원했지만 사실상 거의 4.5세대기에 준하는 수준의 차기 전투기를 원하고 있었던 셈이에요. 그렇게 해서 1993년 4세대 내지는 4.5세대 전투기가 개발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리펜 전투기였습니다. 자체 중량은 7.4톤에 최대 이륙 중량은 14톤으로 자체 중량만 따지고 보자면은 F-16A형이랑 비슷했고요. 최대 이륙 중량으로 따지면은 사실상 FA-50이랑 동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하지만 엔진이 FA-50이랑 똑같은 F-404 엔진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애시당초에 훈련기 겸 경전투기로 개발이 되었던 FA-50이랑은 달리 그리펜은 탄생부터가 전문적인 전투기로서 컨셉이 잡혀가지고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자체 중량과 크기 면에서는 F-16A랑 비슷비슷하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럼 속도는 얼마냐? FA-50보다 빠른 마하 2를 자랑합니다. 다만 FA-50보다 무거운 자체 중량의 FA-50보다 빠른 마하 2의 속도를 갖다가 달성을 해야 됐다 보니까 당연히 스웨덴의 볼보사에서 이 F404 엔진을 갖다가 라이센스 생산을 할 때 애프터 버전을 좀 더 개조를 해가지고 추력을 소폭 늘린 버전을 채택을 해야 됐었고요. 날개 같은 경우에도 고속 비행에 적합한 델타익 설계를 채용을 해야 됐었습니다. 이전작인 비긴에서는 일반 델타익이 아니라 더블 델타익을 갖다 채용했다면은 이번 그리펜에서는 추력이 충분하지 않은 엔진으로 마하 2의 성능을 내야 됐다 보니까 더블 델타익을 버리고 일반 델타익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정확히는 유로파이터나 라팔처럼 일반 델타익과 카나드 구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플라이 바이 와이어 기술을 쌓아가지고 F-16과 동일한 수준의 플라이 바이 와이어 기술을 접목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체와 조종면들을 갖다가 전기적인 신호로 제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장치인데요. 단순히 전기적인 신호로 조종면을 갖다가 제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의미의 플라이 바이 와이어 기술이라고 하면은 컴퓨터로 조종면들을 정교하게 제어하는 것 역시 포함됩니다. 조종사가 스틱으로 값만 입력해주면은 기체의 속도와 고도 그리고 자세들을 갖다 감안해가지고 최적의 값으로 순식간에 조종면들을 갖다가 움직여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이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비행 안정성을 부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고성능 플라이바이 와이어 장비로 인해 가지고 별다른 역추진 장비 없이도 이착륙거리 700m를 갖다가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플라이바이 와이어 시스템에는 최대한 이착륙 시에 항력과 양력을 많이 발생하게끔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장착이 되어가지고 이착륙거리를 최대한 줄여주는 데 노력을 하고요. 또 그리펜 전투기에는 전작인 비겐이랑 달리 앞에 있는 카나드가 통째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가지고 더 많은 항력과 양력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기체 후방에 별도로 에어브레이크까지 장비가 되어 있죠. 물론 이전작인 비겐이 최대 500m 정도의 거리에서 이착륙을 진행할 수 있는 거랑은 달리 약간 퇴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전작인 비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착륙 거리를 갖다가 달성하기 위해서 티타늄으로 떡칠된 가변식 역추진 장비를 갖다가 장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 가격이 동급 전투기 대비 엄청 비싸졌죠. 이런 가격적인 억제를 위해서라도 그리펜 전투기에서는 이전작과 같은 호화로운 역추진 장비 이런 거는 채택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기존의 바스 90에서 요구하던 800m급의 이착륙 성능은 안전하게 세이브한 셈이니까 못 써먹을 정도는 아니었죠. 그리고 동체급의 다른 전투기들에 비하면 이 정도 이착륙 거리면 굉장한 수준이었습니다. 조종관 역시 통합형 조종관인 호타스 조종관이 채택이 되어져가지고 무장 선정부터 발사까지 이 조종관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즉응성과 운영 편의성이 증대가 되었죠. 그리펜은 6톤의 폭장량을 자랑해가지고 소형 전투기 치고는 꽤 괜찮은 폭장량을 자랑했고요. 여기에는 8개의 하드포인트가 장비가 되었죠. 여기에는 RBS-15 공대함 미사일이나 사거리 25km짜리 공대지 미사일인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도 사용할 수가 있었죠. 나중 가면은 사거리 100km가 넘어가는 SDB 활공폭탄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3개나 되는 다기능 디스플레이가 장비되어져가지고 훨씬 더 상황인식 능력도 좋아졌고요. 라이트닝 타겟팅 포드까지 장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달리 정밀 지상 타격도 가능하고요. 페이브웨이 레이저 가이드 폭탄도 자체적으로 발사와 유도도 진행해 줄 수가 있죠.
레이더는 스웨덴제 PS05 레이더인데 이게 모듈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다가 자체 고장 진단 기능도 있어가지고 정비 편의성도 좋아졌고 고장률도 낮아졌죠. 다만 이제 공대공 탐색 능력 같은 경우에는 수평 기준으로 120km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소형 전투기용 레이더라는 한계는 여전한데요. 그래도 하방 탐색, 상방 탐색, 그리고 하방 공격, 대함 탐지 모드랑 최대 70km 정도 거리까지 지역 매핑까지 가능해가지고 아기자기하게 기능들을 잘 갖춰놓은 소형 다기능 레이더였던 건 맞아요. 거기다가 이전작인 비겐처럼 동시 2개의 표적과 교전을 할 수가 있었죠. 항전 장비로는 이전과 똑같이 고성능 미션 컴퓨터가 장비되었고요. 여기에는 당시 막 출시되었던 미군의 군사용 표준 프로그래밍 언어였던 에이다 언어로 프로그래밍된 소프트웨어들을 갖다가 장착하면서 이런 오픈소스 기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하드웨어적인 업그레이드 없이도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시스템을 최적화시키면서 더 나은 작전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게 만들었죠. 공대공 무장으로는 미국제 암람 미사일의 라이센스 생산 버전이 장착이 되었습니다. 사거리는 50km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에 스카이플레이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반능동 레이더 방식이라 가지고 적기를 레이더가 끝까지 조준을 해줘야 됐었다면은 암람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일정 거리까지만 레이더가 유도를 해주면은 자체적으로 미사일이 가지고 있는 액티브 레이더 시커가 켜지면서 적기를 알아서 탐색해서 날아가는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회피 기동에 들어가기가 편해졌죠. 파이어 인 포겟, 즉 발사와 망각도 가능하고요. 고정 무장으로는 27mm BK-27 기관포가 들어갔는데요. 이게 소형 기체다 보니까 뭐 20mm M61 발칸을 넣어주기에는 이 총신이 6개고 별도로 구동부가 있다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30mm 기관포를 달아주자니 역시 여러모로 무리여가지고 결국은 27mm BK-27로 가게 되었죠. 게다가 예비탄은 이전작인 JA-37 비겐보다 훨씬 더 적은 120발밖에 안 달려가지고 사실상 경고 사격용으로 달아놨다고 보시면 편합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봤으면 그냥 그리펜은 FA50에 비해서 조금 나은 전투기구나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펜의 진짜 가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네트워크전 능력. 그리펜은 4대가 한 개 편대 구성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편대 간 협동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암호화된 전술 데이터 링크로 묶여져 있고요. 4대 중에서 한 대만 레이더를 켜고 나머지 기체들은 데이터 링크 받아가지고 그 한 대가 킨 레이더 화면을 갖다가 동시에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장점이 뭐냐? 레이더를 킨다는 것은 적이 내 레이더 전파를 갖다가 수신해가지고 내가 어디 있는지 대충 위치를 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해요. 특히 F-35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적대적인 RF 신호를 갖다가 수신받아가지고 아예 적기의 기종과 위치 그리고 이 레이더를 갖다가 회피하기 위한 최적의 경로까지 산출해줄 정도로 패시브 센서와 소프트웨어가 엄청 훌륭합니다. 근데 레이더를 갖다가 편대장기 혼자서만 총대 메고 레이더를 킵니다. 나머지 기체들은 그 레이더 정보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받아서 보면서 적기들한테 우회한 다음에 가거나 혹은 고공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적의 레이더 사각지대 즉 측면이나 뒤로 돌아가가지고 뒤치기나 옆치기 하고 나서 빠지는 방법이에요. 이러면 아무리 고성능 항전 장비를 갖춘 뭐 F-15니 SU-27이니 해도 사각지대에서 파고 들어오면 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효과 만점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2006년 알래스카에서 서방 각국들끼리 공대공 전투훈련이라는 레드 플래그 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때 F-15 전투기와 F-16 전투기가 그리펜 전투기한테 하루 10대씩 속수무책으로 깨져나왔고요. 매일같이 전투교환비 10대 1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격추교환비로 전가를 올리면서 미군을 갖다가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심지어 대형 제공호세 전투기인 F-15를 상대로 말이죠. 이때 미군 조종사들은 대체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는 미사일에 맞고 나서 자꾸 격추를 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을 정도예요. 2015년 태국 공군과 중국 공군이 공대공 전투훈련을 펼쳤습니다. 이때 태국 공군은 스웨덴제 그리펜 전투기로 무장하고 있었고요. 중국 공군은 러시아제 SU-17 전투기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카피한 J-21 전투기로 무장하고 있었죠. 당시 태국 공군은 이제 2012년부터 간신히 그리펜을 인도받기 시작해가지고 아직 그리펜에 대한 사용법을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J-21한테 정석적인 1대1 맞다이를 걸었습니다. 근데 뭐 아무리 짝퉁이니 뭐니 해도 대형 제공호세 전투기인 J-21한테 소형 전투기인 그리펜이 맞다이 걸면 못 이기지. 그래서 훈련 이틀차까지 매일같이 태국 공군이 전멸 판정받았습니다. J-21은 한 대밖에 못 잡았어요. 여기에 태국 공군 조종사들이 절치부심해서 진짜 그리펜의 운영 방식, 즉 네트워크전 협동전 교리 방식으로 운영해보자 해가지고 3일차부터는 전세가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J-21 전투기가 매일같이 전멸 판정받았고요. 그리펜 전투기는 한 대밖에 격추당하지 않았습니다. 훈련이 종료되는 그날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졌어요. 그리펜 전투기 자체가 수호-27 같은 대형 제공호세 전투기를 갖다가 협동전으로 잡기 위해서 나온 물건이라는 점에서 훌륭하게 목적 달성에 성공한 것이었죠.
거기다가 당시 스웨덴의 실시간 방공 관제 시스템인 스트레체기와 실시간으로 훌륭하게 연동이 되었고요. 동시에 나토의 공용 데이터 링크망인 링크 16망이 단말로서도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히 실시간 방공인 시스템, 그리고 동맹국들 간의 표준 네트워크망, 동시에 편대 간 전술 데이터 링크망이 통합적으로 연동되는 그런 기체는 지금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F-22 이제서야 링크 16이랑 양방향 연동 기능 추가된다고 합니다. 진짜 그리펜은 개념상 시대를 뛰어넘은 전투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스펙단이나 치는 밀덕들이나 F-250이랑 별 차이 없다고 디스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펜 전투기는 놀랍게도 현대적인 공중전이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재정립해준 전투기예요. 레드 플래그 훈련이나 중국 공군과의 훈련에서 그리펜 전투기는 당시 F-15, F-16, J-11 이런 전투기들을 시계박 교전이나 근접 공중전이나 다 씹어먹어버렸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F-15랑 F-16, J-11 이런 전투기들이 근접전 못하는 전투기입니까? 아니에요. 다 근접전 한따까리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왜 그리핀한테 시계박 교전 져놓고 나서 근접 공중전까지 졌느냐? 왜냐면 이게 바로 현대적인 공중전의 새로운 양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계박 교전, 즉 장거리 공중전에서 불리해진다면은 내가 아무리 초고기동성을 가진 전투기를 타고 헬멧 마운트 디스플레이랑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기축선박 요격이 가능한 초고기동성을 가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고 손 쳐도 무조건 불리합니다. 장거리 공중전에서 적의 선공을 허용하면요, 내가 그 미사일 회피하려고 고도랑 에너지를 잃게 되고요, 회피 기동이 끝난 다음에는 적을 근접 공중전에서 만났을 때 최적의 공격 위치마저도 잃은 상태로 만나게 돼요. 이 상태에서 적기랑 근접거리에서 만나면은 적기는 당연히 최적의 공격 위치를 잡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겠지. 그러면은 그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전부 다 미사일에 전달되면서 적이 미사일과 기총을 쏘면은 그 에너지가 전달이 돼가지고 사거리랑 속도가 더블이 되겠죠. 그럼 나는 회피할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들고 회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다시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나는 그동안 뭐 해야 돼? 얘가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는 동안 얘를 공격하려면은 다시 F터버너 키고 빌빌대면서 상승해야지. 근데 무슨 에너지가 있어? 사거리, 속도, 상황 모든 면에서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래서 현대공중전에서는 시계박 교전 잘하는 놈이 근접공중전도 잘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태어난 그리펜 전투기는 아주 혁신적인 개념으로 모두 놀라게 했고요. 가격 역시 F-16보다 소폭 싼 3천만 달러를 갖다가 자랑해가지고 스웨덴군이 기뻐 죽으려고 했죠. UGV 역시 F-16의 반도 안 나왔습니다. 스웨덴 공군은 여기에 감명받아가지고 그리펜을 갖다가 수백 대 양산하려고 했는데요. 문제는 그 사이에 소련이 붕괴해버렸어요.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스웨덴 공군이 차후에 있는 전투기를 얼마나 도입을 해야 되냐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요, 150대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와버렸습니다. 거기다가 그리펜 전투기 자체가 개발 단계에서 잡음이 좀 있었어요. 기체의 깡설계 자체는 비행 안정성의 플라이 바이 와이어 기능들이 잡아준 형태였어요. 그럼 이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의 초기 안정화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은 급격하게 비행 안정성이 안 좋아지면서 추락할 수도 있었다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시제기가 개발 과정에서 2대나 추락을 했습니다. 근데 시제기라는 것은 원래 그렇게 추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결함이 발생되면은 그거 피드백 해가지고 고치라고 만드는 것이 바로 시제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미디어의 발달은 이런 세세한 결함 소식들로 하여금 그 전투기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갖다가 대중들이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야기하기도 했죠. 예를 들자면 KF-21 그 누렁이 개발하고 있는데 시제기 갑자기 추락했다는 소식 떠봐. 방산비리 전투기니 뭐니 하면서 또 떠들어댈 거 아니야. 결국 그리펜 전투기는 배치 1, 2, 3를 포함해서도 스웨덴 공군에 불과 170대밖에 납품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많은 나라들이 도입을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중 대부분이 스웨덴 공군이 기존의 예비 기체로 가지고 있던 물량을 갖다가 임대해가지고 사용하는 형태였고요. 신규 생산해서 판매한 거는 38대밖에 안 됩니다. 군축의 여파도 있고 또 그리펜 전투기가 시장에 나왔을 때는 경쟁해야 되는 기종들이 하필이면 라팔, 유로파이터, F-16이 있잖아요. 이런 기체들은 상위 체급인데다가 얘네도 잘 안 팔리다 보니까 온갖 옵션들을 갖다가 저렴하게 준다고 해가지고 팔 때였다고. 그러니까 그리펜이 안 팔리지. 또 좀 싸구려로 가보자면은 F-250이나 FC-1 같은 굉장히 저렴한 경전투기들이 있었죠. 국가 간 세일즈 능력도 스웨덴이 미국이나 유럽연합만큼 대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요. 총평하자면 그리펜은 시대를 잘못 타고 나와가지고 개념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난 시대를 앞서간 그런 전투기인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규모의 경제마저도 구축하지 못할 만큼 적게 판매된 비운의 전투기입니다. 저렴한 기체값과 거기에 반해서 생각보다 뛰어나고 아기자기하고 시대를 앞서간 설계 개념, 경량 전투기로서는 대단한 가성비 이런 것들을 내세웠지만 군축의 여파와 고성능 전투기들의 대량 출시, 그리고 그 고성능 전투기들도 안 팔리다 보니까 가격 인하해가지고 전투기 시장이 과열되었던 그때 하필이면 출시된 물건이라 가지고 많이 팔리질 못했었죠. 이렇게 그리펜이 실패작으로 끝나려던 그때 도입국들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좀만 더 좋으면은 좀 더 샀을 텐데. 그리펜은 최초에 예정된 F404 엔진보다 좀 더 강력한 엔진으로 일찍이 갈아탈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그리펜 전투기의 생산량이 급감하고 또 그리펜 전투기에 대한 세간의 여론의 인식도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 엔진을 갖다가 환장한 그런 버전의 그리펜의 개발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연기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참에 그리펜 전투기에 힘이 부족하다는 그런 피드백을 사부사가 받게 되었으니 사부사로서는 이참에 엔진을 갖다가 좀 더 강력한 놈으로 개량을 한 그런 그리펜을 개발해가지고 저조한 판매 실적을 만회하기로 했죠. 그래서 아예 환골탈퇴시킨 전투기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과연 스웨덴은 어떤 전투기를 개발했을까요? 다음 편에 기대해 주시죠.